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을 마친 국회는요, 이번 주에 입법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인준안 처리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국 분석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가 이제 앞서 전해드렸지만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뭐 직접 하신 건 아니고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네, 사법부 수장 공백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 저렇게 이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저 발표를 한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전에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되면서 상당히 청와대에서 굉장히 그 충격이 있었고 성명도 상당히 의외로 상당히 좀 세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통과가 안 되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해내려고 하는 각종 개혁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에 굉장한 그 난관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명수 후보자를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국정운영상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을 결국 이제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소신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통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번 가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정도까지 위기감을 사실상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갔다 와서 아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또 협상도 되고 또 대통령이 아마 큰 그림을 그리면서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가기 전에 하여튼 국민 여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환기시키고 호소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행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윤영찬 수석이 이제 대독해서 읽은 내용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서 예우와 품위를 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윤영찬 수석을 통해서 대독을 시켰습니다만 이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 상권 분립을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상권 분립을 왜 굳이 여기에서 거론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국가의 근간 그리고 헌법의 기조 가치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상권 분립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비난의 소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사법부도 코드 인사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코드 인사라는 그런 비난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우와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은 이 상권 분립의 근간에서 정치권이 정쟁의 상대로 사법부를 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권 분립의 한 축에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근간의 한 축으로서 예의와 품위를 지켜달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다녀온 후에 각 당 대표들을 좀 모시고 지금 뭐 현안들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영수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영수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지금 일반적인 예상은 홍준표 대표를 뺀 홍 대표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자꾸만 그러니까요. 뺀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 국민의당에서는 참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대표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여야 대표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날은 이제 안보 문제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유엔 총회 갔다 와서
뭐 한미일 정상회담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야당 대표들의 생각을 들을 텐데 문제는 이제 홍 대표가 빠지는 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국내 정치가 좀 안정이 더 돼야 되는데 특히 김명수 후보자 문제라든가 예산안 문제, 각종 입법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 국회가 파행으로 가고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홍 대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국정 운영의 통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청와대에서 하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국회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홍 대표하고의 예를 들면 뭐 임종석 실장이 따로 만나든지 안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뭐 대통령이 홍 대표 따로 불렀으면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홍 대표 측에서요? 네.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따로 홍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와 따로 하는 걸 구분해서 하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마침 또 바른정당의 대표가 안 계시니까 뭐 그런 다음에 안철수 대표 따로 만날 수도 있는 거. 그런 다음에 또 여야 대표당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면서 좀 국정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좀 부분들이 홍 대표 만나서 당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 도대체.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 하자. 안철수 대표도 만나서 그럼 우리 공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 하자. 이런 식의 좀 틀을 짜나가는 좀 뭐 정치적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당에서 좀 그런 부분도 건의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대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쪽의 입장에서 상당히 정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언질은 없습니다만 분위기상 그리고 정치적 환경상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서 여야 대표가 청와대로 초청한다 그러면은 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북핵 위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보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들한테 불안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고 여기에 불참하기에는 상당히 여론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향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번 상황은 특히나 그 유엔 총회를 참석하고 오는 길이거든요. 만약 한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서 상당히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미일 정상 간의 다자 회담이 있다든가 또는 뭐 유엔 기조 연설에서 아주 전향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다든가 또는 안보 기조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청와대에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또 홍준표 대표 입장으로서도 당연히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전격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제가 한 말씀은 더 안보라는 것은 물론 여야가 같이 해야겠지만 특히 야당에서도 뭐 대통령이나 정부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야당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미국을 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라는 측면만 진짜 예를 들면 보수당에서 강조하는 안보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봤을 때 이렇게 내부에서 이견이 갈리는 문제, 특히 별도로 행동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과연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홍 대표라든가 야당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그 방향이 서로 너무 다르니까. 자 어쨌든 그 대통령이 유엔에 갔다 오면 홍준표 대표 참석 여부는 이제 그때 드러날 것 같고요. 자 아까 논의하던 얘기로 다시 가서 그 대통령이 이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통과를 이제 호소를 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전제로 해서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라 그런 입장이 있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압력적으로 그걸 행사하지 마라. 독립을 전제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압력이다라는 형태로 본다 그러면은 범야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처리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권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반대로 갈 수도 없는 문제 자체가 이게 사법부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역시 이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정쟁에 대한
지휘는지로서 야당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 책임, 정무적 부담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야권이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표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임박해서 전까지 상당히 정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방금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정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아닙니까? 지금 헌재소장, 대법원장 모두가 공백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야당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제일 부담이 큰 당은 국민의당이죠, 현재.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지지층도 상당히 겹치고요.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명수 후보자는 사실 뭐 큰 흠점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네. 하나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고 얘기를 자꾸만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권에서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소신껏 했던 뭐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걸 갖고서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상 김명수 후보자가 발견된 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에 찬동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반대할 명분 자체가 크지 않은데 지금 걸고 있는 거는 이제 물론 한국당에서는 인권법 연구회를 통해서 진보적이다 이렇게 해서 뭐 정부가 대통령이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반대 명분입니다만은 네.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발언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이라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느냐. 현실은 현실인 거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에 전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운운하면서 이 대법원장의 임준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즉 국회 쪽으로 이 공을 던진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임에 대한 공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무슨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그 원인 제공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정부 쪽에서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예.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권에서는 뭐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바에 따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법원 내부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세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이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인사에서 지나치게 사회 세력의 특정 사회 세력에 좀 준하는 또 거기에 코드가 맞아지는 그런 형태의 법관 인사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총괄하는 총수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타 사회 세력에 준할 수 있는 또 뭔가 의미가 같은 이념의 색채가 동일한 그런 사람이 임명된다는 것은 야권에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또 규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접근할까요? 이 문제를?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제 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의 발언 부분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국민의당에서 평가하겠다. 그런 게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내심은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법부가 혹시나 현 문재인 정부 쪽에 장악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아마 내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문제는 사법개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표명 못하는 것 같고 일단 그 여당과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 이 문제를 풀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꾸 국민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글쎄 말입니다. 사실상 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이 호소한 이후에 그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보면 예상대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국민의당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국민의당이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번 뭐 표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난번에 헌재 수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주도를 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의 어떤 입김이라든가 이런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실제 그 당대표가 되고 나면서 했는 예.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주목을 했냐 그러면은 통합이라든가 야권의 그 바른정당과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내부를 결속시켜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내부의 결속이란 것이 뭐냐 그러면은 뭐 있는 그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아울러서 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내부 결속이라는 것은 강한 야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결국 안철수가 가는 길이고 국민의당이 야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과 관련해서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야권의 입장으로서 어떤 호남에 편중된다든가 호남의 볼모로 어떤 형태의 정치권을 행사한다든가 힘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본연의 야권으로서의 입장을 견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네요. 그런 거죠. 네,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보죠. 오늘 오전이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오늘 통화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통화는 외부로 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네. 트럼프 측에서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주도하에 한미일 정상회담의 유엔 총회에서의 그 내용과 의제 이런 부분들을 통일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그 통일시키는 부분을 갖고서 대북 압박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끌어내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그런 통화로 한 25분 정도 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심이 돼서 유엔 총회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통화 내용을 보면 우리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하기로 했던 거 약간 뭐 국제적으로 논란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 네. 부분은 언급이 없었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주목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통화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양국에서 네, 좀 조율을 조율을 했어요. 한 다음에 했단 말입니다.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번에 그 무기 판매 첨단 무기 판매한다고 그렇죠. 조건으로 판매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쪽에서 먼저 얘기하고 이쪽은 얘기 안 그렇죠. 하고 약간 이게 엇갈림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상황에 대한 신중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태도, 그 정상들에 대한 워딩 하나하나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전화 통화에 대한 회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사연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800만 달러의 어떤 지원 부분 이것은 미국 측도 그렇고 일본 측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에 대한 소리가 있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의 이야기는 거의 결정적이고 그 대화 수준 자체가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익어지지 않는 이 내용 자체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외의 소재로 또 이 부분이 익을 때까지는 좀 더 수면 하나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예. 오는 21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되겠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어떻게 개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6차 핵실험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두고 이제 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CBM을 다시 쏠 것이냐, 아니면 SLBM을 다시 쏠 것이냐, 아니면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변수를 넣고 한미일 정상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같이 강구하는 그러한 협조적인 그런 회담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인적 청산의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절차상으로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은 뭐 열흘인가요? 열흘 동안 열흘. 안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출당이 되는 그런 형국이지만 이 국회의원들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탈당 권유를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해야만 그것이 이제 출당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3분의 2가 의원들 나가세요. 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있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그 탈당 권유, 혁신위원회에서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으로 비치기 위한 모양밖에 안 된 것이죠. 내용은 몰랐겠습니까, 그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 간에 뭐 탈당 권유, 출당 조치 흐름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네. 그 외에 박 대통령을 바치고 있었던 친박 핵심 세력들은 사실상에 있어서 한국당에서 탈당하면서 정치적 일선에서 손떼기가 참 쉽지 않은 형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는 네. 첫 번째로 보수대통합이라고 하는 바른정당의 보수대통합이라는 부분들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합류하는데 명분을 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 겨냥해서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좁은 굴레에서 갇혀 있다가 외연을 확대하는 문제, 합리적 보수층이라든가 개혁적 보수층들을 같이 묶어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홍준표 대표가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이런 측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짧게 들어보죠. 이번에 네. 자진 탈당을 하지 않았을 시에 출당으로 이어진다면 나중에 분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분당까지 쉽게 가겠습니까? 바른정당도 전번에 대통령 선거 때 나가서 네. 다시 또 몇 사람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랬죠. 네. 실제로 이번 이 문제라서 분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후지부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드는데 하여튼 홍준표 대표의 정치력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집단 탈당에 대한 문제는 친박 진영이 그 정도 결속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네. 결속력의 차이에서 본다 그러면은 탈당을 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가 좀 힘들다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게 되면은 친박이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재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친박에 대한 탈당에 대한 문제, 제명에 대한 문제도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주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전국 분석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